자, 안녕하십니까. 명예와 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김철중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내가 이번에 써봤어.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한번 밀어보려고. 자, 오늘은 이 불임 전문가를 모시고 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미즈메디병원 불임 전문가 진료과장이신 김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나영 선생이랑 1시간 동안 불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자, 김나영 선생님, 여기 라디오라 청취자분들은 얼굴을 못 보시지만 김나영 선생님께서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특별한 비법이라도. 이거 누가 적어놓은 거야, 이거?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적어놔. 본인이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응? 글쎄요. 겸손은 하네.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는 학교 다닐 때도 이 미모로 해서 인기가 많았다, 인기녀였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써놨네?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네. 요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얼굴 사진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미즈메디병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김나영 선생 사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김나영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한 대로 미즈메디병원 아이드림 클리닉 진료과장. 이 아이드림이라는 게 아이를 들여. 이름 잘 졌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꿈꾼다. 이름 누가 졌어요?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주 한국말 같기도 하고 드림이라는 영어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드림. 네. 좋다. 자,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네요. 네. 이거 미즈메디병원에 근무하면서 을지대 조교수는 뭐예요? 네. 미즈메디병원이 을지대학교 협력병원이거든요. 교육협력병원. 그래요? 네. 그럼 미즈메디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들은 다 교수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3분 계십니다. 그중 3명 중 하나야? 와. 그러면, 이거 대단한 실력을 인정받은 거네. 그 안에서. 에? 불임 쪽으로 했기 때문에, 조교수 자격증을 준 거구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 가나다 순위? 네. 각종 요건들이 있는데요. 네. 논문이라든지. 은근히.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은근히 세게 나오시네.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네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삼성제일병원에 가서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했어. 이게 보통, 왜냐면 이제 산부인과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세브란스 출신들은 세브란스 병원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제일병원에 갔다는 거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제일병원이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이제 좀. 네. 그럼 진짜 제대로 산부인과를 한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일병원을 간 거예요? 그렇죠. 네? 훌륭하다. 산부인과를 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우선은 저는 이렇게 인턴을 하고 학생 때도 이렇게 실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여자 환자들을 대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재밌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는 정말 그야말로 환자의 100%가 여자. 네, 그리고 우리 언니,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이제 일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수술방에도 다 간호사들이 여자고 마취과 선생님도 여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거 완전히 다 이제 여성. 재밌어요. 네. 여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산부인과 하신 분은 특이한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시카고 메디컬 스쿨을 갔다 오셨네. 이거는 펠로우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거기서 뭐 공부했어요? 이제 거기는 불임이랑 이제 습관성 유산 클리닉이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상 전임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시카고 메디컬 스쿨이 어느 대학이에요? 로잘린 프랭클린 유니버시티라고요.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이제 의과대학이고요. 그래요? 좋은 학교예요? 미국 내 의과대학 순위로 따지면 한 중간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카고가 나는 제2의 고향이에요. 시카고 하도 많이 가가지고. 내가 맨 처음 외국 가본 게 시카고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카고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최근에 이 강원래 김송 부부가 14년 만에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불임 부부죠.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으나 못 갖는 경우. 근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난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임이라고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불임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어감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말 임신을 끝내 못하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조금 임신이 어렵다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결국은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용어의 이 불임이란 말이 네. 너무 절망적인 말이니까 그렇죠. 네. 확정적인 말이니까 이거를 그렇죠. 좀 네. 난임 현재 상태로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난임이라는 표현을 쓰자. 네. 이건 누가 제안한 거예요? 이건 학회 차원에서부터. 네. 근데 이 불임 이런 거, 왜, 이 정치권에서 보면은 왜 그 후보를 안 내거나 이렇게, 대권에서 실패하면 불임정당이라는 이런 말 하잖아. 그럼 네. 이거 사실 그 불임이란 말을 불임 부부들한테는 그 가슴 아픈 얘기야. 툭하면 그냥 불임정당이니 맞습니다. 네. 이런 말 못 쓰게 해야 돼. 학회에서 성명서를 내야 돼. 불임학회에서. 네?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뻑하면은 백화점식 경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개 하는 거를 백화점식 경영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네. 백화점 협회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그 의회는 좀 약간 줄었어 그 말이. 네. 그러니까 대한 불임학회 있죠. 있죠. 네, 네. 거기서도 성명서 내야 돼. 네. 불임정당이니 아무데나 불임말 쓰지 말자. 근데 굉장히 동의하는 강도가 낮아. 아니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네네. 표정이, 그런 것까지 나를 시키냐, 이런 표정이야. 자, 이제, 일단, 불임의 정의. 근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불임이니까. 그리고 불임이란 말이 입에 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일단 불임이라고 하고요. 불임의 정의는 뭐예요? 불임의 정의. 우선 교과서상으로는요, 1년 이상 부부가 피임 없이 이제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했는데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금술이 좋은 사람은 부부관계가 자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바쁜 사람들은 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무조건 1년이에요. 앞에 전제 조건은 금술이 부부 사이가 좋은 전제 하에서 1년 이상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했으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이제 임신 시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임신 시도를 1년 이상 한 경우. 그러니까 임신 시도라 함은 그래도 적어도 배란일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제 배란일 주변에는 부부관계를 한다거나 했던 노력을 한 경우. 그렇게 하였음에도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해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배란일을 이제 우리 보통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월경 주기 언제죠? 그럼요. 언제죠? 배란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일 날 생리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배란일 예정이 예를 들어서 1일 날 생리를 시작하고 다음 달 이제 다음 달 1일에 또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주기를 30일 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6일째 정도. 그러니까 항상 다음번 생리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이 배란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란이 규칙적으로 되면 대략 규칙적으로 생리를 할 경우에 다음 생리의 14일 전. 그렇죠. 그게 배란이고 그 앞뒤로. 네네. 보통 난자가 나오면 며칠 정도 생존해요? 난자는 보통 24시간. 생존하고요. 정자 같은 경우는 활동성도 괜찮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최소 2, 3일 정도는. 2, 3일. 네. 그러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은 배란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약 3일 정도네? 네, 3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5일? 길게는 5일까지. 네. 3일에서 5일 전에 들어간 정자도 난자를 만나면 그렇죠.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정자는. 네. 저거 되게 기다렸네. 상당히 오래 기다렸네, 그게. 그러면 약 3일에서 5일 정도. 네네. 라고, 그리고 다음 예정, 생리일의 14일 전이 배란일이다, 대개. 네.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편차는 있죠? 배란이 될 때까지 이제 난자가 자라거든요. 생리가 시작되면. 이제 난자가 자라는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자라는 배란까지 좀 더 빨리 자라는 난자가 있고 좀 더 천천히 자라는 난자가 있고 그게 이제 생리 주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배란이 되고 나서
14일 후에 생리가 나오는 건 누구나 동일하고요. 네. 신기하네. 야, 신기해. 그러니까 배란이 딱 해서 난자 하나 딱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그렇죠. 사이클은 거의 다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14일 동안. 네. 배란이 14일 되면 후에는 배란이 되면 일주일을 기다려보는 거죠. 임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궁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체가 네네. 야, 여성의 자궁이 그렇죠. 야, 일주일을 신기하네. 기다려도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으면 안 왔어. 그때는 이제. 수정란이 이제 자궁으로 안 왔어. 그렇죠. 그때는 그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생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아닌가 일주일. 보다 하고 이제 네. 떨궈내자. 그렇죠. 뭐 이런 네. 분위기네. 그렇죠. 신기하네. 완전히 굉장히 그 생체 클록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란일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14일 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환자가 오면은 우리 아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배란일을 어떻게 정확히 좀 알 수 없냐?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배란되기 전에 난자가 들어있는 난포가 자라거든요. 그걸 초음파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네.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보면 정확할 집에서 할 수 거고 있는 방법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배란 키트가 나와요. 이제 그런 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나 LA 몰랐네. 언제 났어? 네,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LH라는 호르몬이 네. 배란 전에 이렇게 피크를 이루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을 체크하는 키트가 소변으로? 나와요. 네. 소변으로?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 배란쯤에서 매일 측정하는 그렇죠. 네, 배란 2, 3일 전부터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면서 이게 이제 양성이 되는 순간 이게 피크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로부터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키트에서 이거 배란이다 하면은 이게 배란 되고 나서의 양성 사인이에요? 아니면 배란 직전에? 되기 전, 네, 되기 전에 사인. 24시간 안에 부부관계를 해야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그러면 보통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고부터 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뭐 한 이틀 간격 정도? 네, 그러면 이모전 씨네? 찬스가 이모전 씨야. 빨리 전화해야 돼. 그럼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이거를 피임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배란일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이 여성의 사이클이라는 게 컨디션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항상 그 사이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임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런 자연주기 피임법보다는 뭔가 피임약을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정확한 방법.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임의 이제 정의를 들어봤는데,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이런 불임 부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임신을 시도하는 나이가 너무 늦춰지고 있는 거죠. 결혼을 늦게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성의 어떤 가장 높은 임신율을 가지는 시기가 사실은 20대 초반이거든요. 20대 초반에서 23세에서 한 27세 정도. 23세에서 27세가 피크예요. 거의 그때가 임신율의 피크고요. 사실은 그때는 난자가 그때부터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그래프가 계속 꺾이기 시작하고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만 35세가 넘으면 급격하게 커브가 떨어지기 떨어져요. 때문에 근데 대부분 요즘 사실 임신 시도를 하는 시기가 31세야. 그렇죠. 네, 30세가 초달 출산 연령이 여자 31세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30세가 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30대 후반도 많고요. 네. 저희 클리닉의 평균 나이가 37, 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야, 그렇게 나이가 많구나.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 부부의 몇 퍼센트가 그럼 불임? 실제로 지금 2012년에 2012년 통계로 보면 난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만을 넘어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지만 병원 진료를 안 받는 분도 상당히 많으니까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7쌍 중에 1쌍 7쌍 정도로 중에 한 네, 쌍. 얘기를 하죠. 야, 그거 굉장히 은근히 많은 거네. 그럼요. 한 쌍이면은. 그 23살에서 27살의 난자 퀄리티가 아주 피크고 그다음부터 쭉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여자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점이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30대 생물학적으로 너무 짧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30대에 사실은 너무 해야 될 태스크가 너무 많은 거죠. 결혼도 해야 하고 임신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거의 30대에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퀄리티가 좋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고 싶으면 23살에서 27살 때 아이를 낳아야 돼요. 네. 사실은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만 네, 보면 그렇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조가 그때 공부해야 되고 뭐 그럼요. 취직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혼할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거랑 지금 사회 구조하고 엇박자가 나 있네. 특히 여성한테는. 네, 정말 그래요. 네. 남자는 어때요? 남자의 정자도 그럼 23살, 27대 제일 액티브한가요? 남성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네.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은 40, 50대 정도는 돼야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임력이 보존되고. 그러니까 20, 30대는 남자는 그래도 멀쩡하다 이거지.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5살의 이 여성의 난자의 퀄리티하고 네. 35살의 여성의 난자의 퀄리티 뭐를 동일 조건이라면 몇 배 정도 차이 날까요? 실제로 그래프로 보면요. 네. 임신율은 15%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떨어져.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15%라는 게 상당히 큰 퍼센트의 차이인 게 이제 인간이 어쨌든 이제 한 주기에 예. 그냥 평범한 부부가 특별히 문제없는 예. 부부의 예. 그냥 가임 가능성 예. 이제 한 주기에 한 번 배란될 때 오케이. 가임될 가능성이 이제 한 인간 자체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가임 배란 시기에 네. 섹스를 했단 말이죠. 그때 임신될 확률이 15%다 이거죠. 20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뭐 20대 초반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15%. 그 정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노력을 그 시기에 이제 한다면 오케이. 네, 15% 정도인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년이면 보통 80%에서 90%의 환자는 임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도 안 되는 나머지 15%면 7번 중에 한 번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여성의 배란기에 7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으면 임신이 돼야 되는 거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몇 퍼센트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35살인 경우에는 그 7번 중에 한 번에서 몇 번으로 한 번으로 늘어지냐 이거지, 내 얘기. 몇 번에 한 번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야 이게 이해하기 쉽잖아. 네,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통계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제 정확한 통계의 퍼센트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난임 환자들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통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단순히 시험관으로 했을 때 임신율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60% 이상도 나오고요. 시험관 임신율이 그런데 만 35세가 되면은 40% 정도. 근데 만 38세가 되면 20% 미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만 35세 이거 젊은 여성들 진짜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만 35세가 넘어가면 이 1년 1년이 크리티컬한 그런 거죠. 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자의 퀄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이제 25살에 피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35살에 급격히 떨어지고 그 난자의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난소의 기본적인 원시난포의 수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음파로 하는 방법. 뭐야? 양쪽 그 난소의 이게 앞으로 난자가 될 그렇죠. 잠재적인 세포들이에요. 네, 그 네. 보여요? 이제 초음파로? 네. 저희가 카운트할 수 있어요. 보통 생리초에 카운트하는 그런 개수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이 잠재풀이 많은 그렇죠. 사람인 경우에는 네. 이제 좋은 난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리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내 난소 기능이 현재 어느 정도다라는 거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인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받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30인데 당장 향후 몇 년간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렇죠. 결혼이나 임신의 계획이 없다면 현재 내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내가 나이의 평균이 되는지, 나의 평균 정도가 되는지, 이제 아니면 나한테는 시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난 좀 서둘러야 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만 33세에 그냥 아직까지 나는 괜찮은 나이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클리닉에 왔는데 이제 임신이 잘 안 돼서 이제 클리닉에 왔는데
막상 이제 난소와 검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난소 나이로 따지면 40세 정도의 난소 나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너무 임신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계획을 바꿨겠지. 네, 그런 환자들을 너무 내가 많이 이번에 대학원 보거든요. 끝나고 임신해야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거꾸로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결혼한 부부도 사실 임신 계획을 늦추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뭐 할 일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과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좀 근데 그게 서둘러야 되는지. 그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했을 때는 꽤 정확도가 높은 걸로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비싸요? 아니요. 뭐 피검사 경우에는 몇만 원 정도, 또 초음파가 몇만 원 정도.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초음파하고 호르몬 검사를 약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렇죠. 하면은 네. 자기 난자의 지금 현재 수준, 그리고 네, 앞으로 네. 어느 정도 나의 좋은 퀄리티의 난자가 유지될 수 있는지의 대략 예측 기간. 네네. 그런 게 나오네. 그럼요. 네. 당장 받아야지. 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는데, 젊은 여성들한테. 이거 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네,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자, 그러면 일단 난임이다. 임신이 안 돼. 그러면 네. 이제 남성 측 원인이 있고 여성 측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몇 대 몇으로 지금 현재 보면? 절반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남자도 책임이 많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희 클리닉에 다니는 여자 환자분들의 절반은 남편 때문에 다니시는 거죠, 사실은. 네. 자, 일단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내가 남자 얘기를 물어보기 참 그렇긴 한데 남자의 그 불임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자증? 무정자증까지 되는 경우라면 이제 뭐 정말 심각한 경우고 무정자증이라면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고환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오는 통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환 자체에서 안 만들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원인들이 있을 건데 사실 무정자증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거를 일으키는 어떤 태생적 원인 말고 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런. 네, 우선 제일 큰 원인은 정계정맥류고요. 정계정맥류? 네, 고환에 이제 혈관이 쉽게 말하면 늘어나고 정맥이. 네, 그러니까 고환을 감싸고 있는 거죠. 네. 고환이 이제 기형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네, 정맥류가 생기는 건데요. 그럼 보면 알죠, 보면. 네, 튀어나와 있죠. 실제로 심한 사람은 이제 그냥 검진으로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고환 초음파를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정자 생산도 떨어뜨리고 활동성도 떨어뜨린다는 거죠. 네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보통 40% 그 이유는 정도.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정맥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고환 주변을. 네네. 그러니까 정맥피 따뜻하잖아. 에? 온도를 높인 네. 거잖아요. 고환에. 네네. 고환은 약간 서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환을 만들 때 라지에이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에? 이 쿨링을 최대한 해놓기 위해서. 근데 그게 라디에이터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더운 정맥피가 계속 고환을 감싸고 있으니까 네. 정자 생산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게 혹시는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 이게 남자들 청바지 깎인 옷 많이 입고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나 모르겠네요.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꽉 끼는 옷도 좀 피하라고 보통 권고를 하고요. 영상 그리고 네, 냉수 마찰도 해주라고 권고하고요. 네, 뭐 사우나도 좀 피하시라 얘기 드리고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럼 정계정맥류를 일단 치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정액 검사를 해보면 정자수가 늘어나 있고 활동성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거는 100%는 아니지만 네. 가역성이 있는 거네. 네네.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은 정계정맥류부터 먼저 치료를 하겠네? 네. 근데 정계정맥류 치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제발 많지 않나? 정계정맥류가 남성에서 몇 명 중에 있어? 100명 중에? 몰라? 난임 환자의 40% 정도. 남성 난임의. 남성 난임 40%? 네, 40% 정도. 꽤 많다. 그러니까 정계정맥류가 근데 없다면 특별히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게 또 남성 난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야,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7상 중에 1명이면은 이렇게 결혼한 사람 7명 중에 1명이 원인이고 그 절반이니까 14명 중에 1명이 되고 거기에 또 절반가량이 정계정맥류니까 28명 중에 1명 정도, 즉 30명 중에 1명은 정계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네. 약 30대 남성에서. 근데 이거 남자들 이거 말 못할 고민이야. 그거 빨리
치료받고 네. 해야 돼. 그리고 정계정맥류는 보통 진행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그럼요. 때문에 악화되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보갑이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는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네네. 빨리 치료받아야지. 좌수에서 강령 찾아야 돼. 예. 근데 그 남성 환자들도 이렇게 자꾸마다 면담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부부를 같이 면담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저 남편 되시는 분 정자수가 좀 많이 모자라고 약간 그 꼬리도 짧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굉장히 낙담할 것 같아. 네, 실제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 같아. 낙담할 그러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분들에 비해서 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좀 더 상처 받으시는 느낌, 그런 게 있긴 하죠. 네. 네. 실제로 근데 정말로 최근에 검사를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정상이고 아주 좋은 상태인 분이 정말 드물어요, 사실은. 요즘은. 이거 재밌네. 네. 요즘은 여성 불임 얘기하다 이제 남성 불임을 하는데 네. 실제로 아주 그 날쌘돌이 정자가 빡빡하게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오히려 드물어요. 일단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임신이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부가 같이 왔을 때 이제 아주 좋은 남성 정자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주 드물게 만나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점점. 대한민국 남자가 큰일 났다. 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여성 원인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남성 원인 때문에 이제 뭐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통계를 보면 최근 7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많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뉴스인데. 남성 측 원인으로 인한 정부 지원 그 불임 시술이 2배로 이상 최근에 늘어난 거네. 대한민국 남성 젊은 남자들한테 큰 경고네. 실제로 남성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단지 이 숫자와 운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시험관으로 수정을 시켜봐도 예를 들면 이 수정란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이제 정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하이 퀄리티 정자를 어떻게 달리기 경주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고배율의 이제 현미경. 현미경을 통해서 모양으로 일단 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양으로 골라서 일일이 미세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건 이제 퀄리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또 특정 배지에 이렇게 정자를 붙여봐서 붙는 정자를 고르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무슨 국가대표 뽑는 거랑 비슷하네. 네, 최근에 계속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자, 남성 측 원인으로 인한 불임은 그렇고, 여성 측 원인은 되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성 측 원인으로는 일단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나 어떤 난소 기능 저하라든지 하는 난소 쪽 원인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팔관의 문제. 나팔관이 통로가 막혔다거나 뭔가 염증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것들 두 가지가 제일 많죠. 그리고 대부분은 비율은 비슷하고요. 복합적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 나팔관, 즉 자궁에서 난소까지 이어지는 그 통로, 그 나팔관이 왜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 제일 큰 원인은 골반염 같은 염증을 앓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때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았거나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늦었을 수도 있고 받아도 실제로 클라미디아 같은 균이 대표적인 건데요. 균에 감염돼서 그런 특정 균은 나팔관을 공격하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해외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클라미디아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나팔관 문제로 임신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이제 오히려 쉽죠. 나팔관이 막혔으니까 그냥 밖에서 수정시켜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시험관으로의 임신율이 이제 높은 건데요. 예를 들면 시험관을 해도 임신율이 좀 낮은 경우는 난소가 이제 조금 안 좋은 그런 문제. 그러면 나팔관이 두 개잖아요, 양쪽에. 네네. 그러면 보통 그런 염증이라서 나팔관 막힌 경우는 양쪽 다 막혀요, 보통? 한쪽만 뚫려서 임신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난자는 교대로 지금
배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서 한 번, 다음 달에는 오른쪽에서 한 번, 네.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왼쪽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한쪽만 뚫려 있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찬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쪽이 막힌 경우라면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약간 과배란을 해서 먹는 약을 쓴다거나 주사를 써서 양쪽에서 배란이 될 수 있게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매달 찬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난자라는 게 이제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하나 툭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쭉 자라서 네. 이렇게 딱 떨어져서 콩알 떨어지듯이 이렇게 밖으로 뚝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반대편으로 못 건너가요? 배 안에서 막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반대쪽 응. 나팔관 끝이 이제 난자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찬스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럼 수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수정은? 수정은 나팔관에서요. 나팔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 옛날에 배운 거 다 까먹었네. 실제로 언제 부부 관계를 하면 수정은 나팔관. 네, 보통은 한 2-30분 내로 정자가 나팔관까지 도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정이 일어나고. 아니, 정자가, 그니까 2-30분 안에 나팔관까지 간다고요? 네네. 성교하고 나서? 네네. 그럼 진짜 빠르네.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난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나팔관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난소에서 난자가 콩알처럼 뚝 떨어져 나왔을 때 그걸 나팔관이 탁 잡아주는군요. 그렇죠. 야, 잡아주고 끝이. 기다리는구나. 네. 정자를. 네.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자, 그래서 나팔관이 막혔으면은 수정이 됐더라도 그 수정란 자체가 자궁으로 이동을 못 하는 거죠. 정자도 못 들어가나요? 나팔관이 막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자 자체가 그 막힌 나팔관을 이렇게 스며들듯이 못 통과하나 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험관이라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그야말로 불임 환자였던 거죠. 사실은. 네. 옛날에 그래서 이게 항상 그 난관을 잘 해쳐야 된다고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 우리가 참 난관을 잘 해쳐야 되는데 이게 난관을 못 해치는 거야.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관에 봉착한 거야. 그렇죠. 이 상황은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네. 난관에 봉착했네. 못 통과하네.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난관에 봉착되면 이제 난임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막혀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거는 해결이 쉬울 것 같은데 일단 그거 뚫어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나팔관 끝을 이제 저희가 개통수를 통해서 뚫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염증으로 인해서 보통은 생기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나팔관이 부어 있고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요. 개통술 후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술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막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인공 수정시켜서 자궁에 넣자. 네, 그게 이제 임신율로 따지면 훨씬 높죠. 그러면 요즘에는 난관이 막혀서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난관을 개통술을 안 하고 바로 인공 수정으로 가는 경우가 더 처음서부터 인공수정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난관이 막힌 방식에 따라서 그게 약간 달라지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쭉 막혔다고 생각되면은 이거 개통술 해봤자 확률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시험관하기로 하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간단한 개통술을 통해서 쉽게 될 것 같은 구조를 가졌다면 저희가 복강경을 통해서 개통술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그 배란이 안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그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갑상선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향이 많고요. 옛날 같으면 사실 난임 환자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일일이 다 체크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옛날에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환자 중에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제 난임이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호르몬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죠. 그냥 그 생리를 하는 12살, 13살부터 생리가 끝나는 50세까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실은 50대 이후에도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 사실은 또 상당히 크니까 사실은 평생을 가지고 가는 호르몬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삶이죠. 여자가 약간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좀 약간 기분의 변화, 감정 기복이 좀 이렇게 약간 있는 거를 우리는 이해해줘야 돼.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줘야 돼. 내 생각에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호르몬에 완전히 포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물학적으로 약간 무드 변화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인 여성과 여성이 변덕스럽고 더 무드 변화가 많다라고 하면 또 안 되고요. 감정의 변화. 네. 감정의 변화가 좀 있다.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럼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에 있어서 생리를 하고 생리와 관련된 질환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생리전 뭐죠 그거? PMS? 네, 생리전 증후군. 그것도 남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난소에서 배란의 문제는 이제 호르몬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팔관은 물리학적으로 막힌 문제고, 네네. 자궁, 소위 말하는 문제는 밭. 네네. 이건 약간 속되다. 이 자궁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자궁의 문제는 예를 들면 자궁의 어떤 쉽게 말하면 뭔가 근종이라든지 용종이라든지 수정란이 털을 잡기 어려운 환경에 그렇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궁 기형 환자도 사실 의외로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자궁에 이제 없어야 될 발생 과정에서 없어져야 될 어떤 막이 있다거나 이제 중격 같은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중자궁 이런 경우는 확실히 착상률이 떨어지죠. 야, 이 여자의 이 임신에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나 환경이 여자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죠. 사실은 이 하나의 고등동물이다. 그렇죠. 고등동물이야. 이 남자는 약간 하등동물 같아. 왠지. 야, 여자는 참 복잡하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어떤 해부학적이나 생물학적인 요인 없이 단순히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요인으로도 올 수 있어요? 정신적인 요인이 문제가 돼서 난임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그 질병 자체의 연관성으로 이제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약을 먹고 있는 경우 호르몬 불균형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가 원인이 될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난임 환자의 경우에 사실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의 퍼센트가 높지는 않아도 사실은 많은 수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일정 부분의 우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난임이 오래돼서 불임이 오래돼서 오는 우울증인 거죠. 그럴 우울감이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우울감이 전체적인 그 난자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비만한 여성은 불임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비만의 경우에 실제로 호르몬 불균형이 워낙 많이 생기고 배란 장애를 발생시키고요. 이것도 호르몬 장애와 연관돼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당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의 전 단계 정도의 당 대사 이상이 있다면 임신이 잘 안 되고 유산율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첫 아이는 멀쩡하게 잘 났어, 그냥. 네네. 근데 둘째 아이 가지려는데 임신이 안 돼. 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저희 환자 퍼센트 중에 이제 둘째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2차성 난임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이거 네. 2차성이 네. 그럴듯하게 이름 줘놨네. 네. 그러니까 그냥 둘째 아이 못 갖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래서 이제 둘째가 한 번 임신한 적이 있는데 다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2차성 난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2차성 난임 환자가 실제 저희 클리닉에 30% 정도는 되죠. 꽤 높다. 네네.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서 했는데 안 돼서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잘 났잖아. 네. 우선은 나이가 더 많아져서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그치. 그 사이에 나이가 많았지.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해부학적 요인이 변할 만한 이벤트가 골반염이 생겼거나. 그리고 혹이 생겼다거나, 자궁내막증이 이전에는 없었던 자궁내막증이 생겼다거나, 뭔가 어떤 질환이 발생해서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 그 불임이 안 되는 원인하고 거의 똑같은 거네. 사실 그렇죠. 별다른 게 아니라 네네. 그 사이에 새로운 불임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긴
생긴 거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처자를 낳았다고 해서 불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료실에서 경험하기로는 남성 난임의 퍼센트가 둘째의 경우에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남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첫아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둘째가 잘 안 돼서 와봤더니 막상 남편이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나라 남성들이 둘째 나이쯤 되면 그렇지. 다들 워낙 30대 중반 막 이러니까 네. 이제 이 스트레스와 야, 이거 재밌네. 음주흡연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재밌어. 있으니까 네. 얘기된다. 말돼. 네네. 특히 정자의 액티비티는 그런 사회적 환경하고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이건 뭐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야 여자가. 네네. 선생님 저는 사실 결혼 전에 몇 번 임신도 해서 낙태도 했고 이랬는데 왜 이제는 임신이 안 되죠? 뭐 이렇게 내밀하게 좀 물어보는 여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많고요, 사실은. 많지,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유산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아서 자궁 내막이 이제 손상이 온 거야. 네, 손상의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일정 퍼센트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문제가 또 나이 생겨서 변수가 물론 있지. 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뭐 그렇죠. 확실히 네네. 아까 말했듯이 25세가 피크라며.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수정 자체가 잘 안 되는 커플들도 분명히 야, 있어요. 이거 재밌네. 네, 수정률이 떨어지는 커플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면 뭐 이 속궁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궁합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화학적인 문제니까 이게 면역학적인 문제다 얘기되네, 아니면 얘기되네. 화학적인 아니, 충분히 문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왜 그 개인의 고유의 예를 들어서 정액이면 정액의 그 개인 고유의 약간 화학적 성분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네. 면역학적 성분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잘 매칭이 잘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없을 테고 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시험관을 해보면 저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시험관을 했을 경우에 두 사람이 이전에 임신이 잘 됐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커플이면 네. 그냥 저희가 쉽게 말하면 섞어줘요. 정자랑 난자를 한두 시에 이렇게 섞어주는 그냥 자연스러운 체외 수정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원래는 그게 기본이었고요. 원래 이제 근데 이제 남편의 경우 너무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일일이 골라서 미세 수정이라는 걸 우리가 해주는 거고요. 바늘로 찔러서 그 안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그렇죠. 익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맞아요. 예. 네, 미세 수정이라고 네.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골라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냥 체외 수정을 그냥 섞어줬을 때는 수정이 100% 안 되는 커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커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무리 다른 문제가 없었어도 검사상에 다른 문제가 없었어도 시험관을 하기 전까지 5년 10년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야, 이거 신기하네. 신기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미세 수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사를 썼더니 이게 내가 이제 이게 이래서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메일로 항의를 한 거구나. 네. 체외수정이랑 인공수정이랑 같은 용어가 아니다. 네, 그렇죠. 같은 용어가 아니죠. 인공수정은 그런 개념이군요. 이렇게 찔러서 넣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광의의 의미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건 사실은 그 자궁 내 정자 주입술 IUI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인공수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수정란을 정자를 안에 넣어주는 정자를 자궁 안에 처리해서 정자를 처리해서 이제 정액을 퀄리티 좋은 정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궁에. 네, 배란되는 시간에 맞춰서 넣어주는 시술을 인공수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제 체외 수정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험관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수정은 이제 일본에서 한자어가 건너오면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죠. 그거는 그냥 자궁 내 주입술이네. 그렇죠.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근데 하여튼 나는 그러니까 난임 부부에서 그 정자와 난자를 그냥 잘 퀄리티 좋은 걸 골라서 그 시험관 배지 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섞어 놓으면 얘네들이 또 수정을 일으키는 거네. 그렇죠. 야, 그것도 신기하다.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거야. 인간의 그럼요. 세포라는 게. 그럼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바늘로 난자의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안으로. 네네.
그러면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이 피임약을 많이 먹었어요. 네네. 응?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난임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피임약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피임약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때 뭐 먹고 나서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호르몬들이 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돼서 이제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 무조건 피임을 잘 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 최종 목적은 나중에 임신을 잘하기 위한 거지. 그렇죠. 예. 단순히 피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피임약 자체는 그렇게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중에 복용을 끊었을 경우에 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까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난임이 왔을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총괄적으로 첫 번째 난임 클리닉에서 시도를 했어. 뭐 시험관하기를 했건 인공수정을 했건 했을 때 성공률 35세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1차 시도에서. 네네, 15% 정도. 인공수정이란 말은 그 정자를 안에 넣는 자궁 내 정자 주입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남성층 원인인 정도를 경우가 많은 맞고 거죠? 남성층 원인인 경우가 많고 이제 원인 똘똘한 불명인 놈 넣어주자 경우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자를 이제 일일이 고를 수는 없지만 원심 분리를 통해서 정액 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걸러주고 이제 정자들만 넣어주는. 그거는 15%. 네, 15% 정도. 너무 낮다. 네, 사실은 그래요. 네. 이게 뭐 힘든 건 아니지만 고생스러운 건 아니네. 특히 여자는 이제 정상인 팩터인 거잖아요, 그죠? 여자 정상인 경우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남성 팩터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매달 7번은 넣어야 되네, 최소한. 그런 이제 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누적 임신율이 몇 %씩이라도 증가하거든요. 올라가니까. 네. 근데 4차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게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관하기는 박수 완전 수정까지 해서 넣어주는 거. 네, 그 경우는 40% 정도. 1차 시도에? 네. 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험관 시술까지 했을 경우는 사실은 2-3번 내에 다 임신이 잘 되세요. 오, 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훨씬 환자분들이 뮤즈메드만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뮤즈메드가 임신율이 좀 높은 편인 건 맞는데요. 근데 사실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기 전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에 비해서는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임신율이고 결과들이 좋거든요. 그럼 1차 시대 40%면 2차까지 가면 거의 60이 넘어간다는 얘기네? 대부분 3차 내에 임신이 잘 되시죠. 네. 근데 이 강원의 김송이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긴 힘들어서. 1차 시도에 40%, 3차에는 거의 90% 정도까지 아기를 갖게 된다. 네, 꽤 높아요. 특별히 이제 하지만 이제 정말 힘든 경우라면 난소 자체가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약을 써도 얻을 수 있는 난자의 수가 거의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낮은 퍼센트로 가는 이제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진짜 높지 않으니까요. 불가능. 그 우리나라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60세 여성이 출산했잖아요. 58세.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제 본인 난자는 아니었고요. 이제 뭐야 이거 본인 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난자는 아니었고 이전에 동결했던 이제 난자. 자기 난자 자기 난자고. 그러니까 동결배아가 젊었을 때 수정란을 동결해 놓은 케이스.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난자를 동결해 놨다가 58세에 꺼내서 그렇죠.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수정을 시키고 다시 자궁을 넣어준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수정란을 동결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수정란을 동결했으니까. 수정란을 해동해서. 그러니까 불임 시술하고 남은 거를 이제 해놓은 거네. 대개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네, 대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궁에 넣었어요. 그럼 이 호르몬의 기능은 어떻게 유지돼요? 호르몬은 외부에서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어요.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은 주사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먹는 약으로도 할 수 있고.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난자만 보관해 놓으면 뭐 60세, 70세도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네. 네, 이제 확률이 물론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폐경이 돼도 우리가 호르몬 서포트를 통해서 가능하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네.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손자보다 더 어린 딸 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동결된 난자만 있다면. 네. 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외국에는 옛날에는 외국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손자고 뭐 이렇게 나이 차가 2살이 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막 40 몇 세까지 애 낳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건 역전할 수가 있는 거네. 야, 신기하네. 이 세 차례까지는 현재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4차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 뭐 한 차당 180만 원, 그래서 180만 4차까지 원의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 하위 50%만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제 70%인가? 전국 가구 평균의 150%니까요.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럼 네. 지금 이 브링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아이들 클리닉 오시는 네. 분들의 몇 퍼센트가 혜택을 받아요? 그게 참 이제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부 합산 월 소득 얼마면은 혜택 받아요? 그게 이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조금 높아도 가능한데요. 두 사람만 가족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소득 150%가 아마 500만 원 후반대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부부 합산 월 소득 600만 원 밑이면은 이 180만 원을 지원을 받을 그렇죠. 수가 있는 거네. 네. 대략. 근데 뭐 예를 네. 들면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쵸.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거나 해서 가족이 많다면 동거를 안 해도. 그러니까 뭔가 부양가족이라고. 네, 부양가족이 많다면 이제 좀 더 그 소득이 높아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한 네, 거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4차까지를 해주니까. 네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럼 이런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자기가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1차적으로 좀 임신이 될 확률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정부에서 180만 원 딱 주는데 뭐 그리고 1차 시도율이 40%인데 내가 그냥 시험관 하자. 그런 점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시술의 이제 퍼센트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매회 50만 원씩 지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본인 부담이 없어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니까 좀 더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하게 된 점은 사실이죠. 잘 안 되면, 이제, 어차피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초음파 비용 이런 걸 내다가, 이제 인공수정 사이클에는 오히려 비용 없이 하니까. 이제, 그래서 좀 더 케이스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물론 뭐 이게 그런 무슨 역기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마이너한 문제고 네네. 우리나라 전체 출산 대책이나 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네. 이 브링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생아 출생수 43만 명 중에 대략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어난 애가 몇 명일까요? 안 세봤나요? 글쎄, 우리나라는 1%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유럽같이 100% 지원해주는, 뭐, 3차까지 무료로 해주는, 뭐, 예를 들면 덴마크, 뭐, 벨기에, 아주 시험관 시술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는 인구의 5% 정도가 거의 이제 시험관으로 그러니까 신생아의 태어나죠. 5% 정도가? 네, 신생아의 5%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주는 경우에, 그러니까 밖에서 수정시켜가지고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주는 경우에 임신 착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3개, 4개씩 넣었잖아요. 지금 몇 개나요? 네. 이제 최근에는 점점 이제 쌍태아라든지 이렇게 그런 임신에 대한 고위험 임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제한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너무 개수를 많이 넣다 보니까 뭐 2009년에 8쌍둥이 낳은 케이스도 사실이 있었고요. 심하다. 이제 그러니까 과욕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위험이 워낙 많으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난자질이 좀 좋고 나이가 어린 경우는 최대 3개. 3개. 네. 그리고 이제 평균은 몇 개 넣어요, 보통? 4개 정도 넣어요?
아니요, 보통 저희 2개 정도? 두 개 평균, 정도? 예, 평균 이제 1.8개 아니면 2.2개 보통 최근에 여기는 굉장히 네. 퀄리티가 좋은 병원이니까 그렇지. 자기가 자신 없으면 막 3-4개 늘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난자 퀄리티가 이제 수정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이제 나이가 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개수를 늘려서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임 시술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방식으로 수정란을 주입을 해서 임신한 경우에 네. 쌍둥이 출생 비율이 어느 정도? 30% 정도는 되는 것 30%?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꽤 높았죠. 과거 이젠 자꾸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나 헷갈리네. 그런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인 거죠? 네네. 일란성. 네. 완전히 아이가 다른 거죠? 저 형제인 셈인 거죠. 형제나 완전히 자매. 네. 그 시차적으로 치면은 형제인데 네네. 형제나 남매인데 둘이 한꺼번에 넣어준 것뿐이지. 네네. 저는 완전히 다른 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상했어요. 임신했는데 네. 그 습관성 유산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어떻게 보면 불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 자궁의 문제인 거죠. 그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탄성인가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거죠. 없기 때문에 유산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유산이 한번 됐다라고 예를 들면 생각하면 그 중에 50%는 유전자적인 이상이라든지 태아 자체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매번 반복되긴 쉽지 않으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라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사가 이제 그때부터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엄마 아빠가 정상이지만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특정 번호들의 뭐 순서가 바뀌어 있다거나 하는 간단한 유전자 이상의 경우에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유산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자궁의 이상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자궁의 네네. 이상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나요? 이제 뭔가 해부학적인 요인이라면 저희가 자궁 내시경 같은 걸 봐서 이제 시술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면역학적인 요인이라든지 자궁의 혈류량이 좋지 못한 원인들, 그런 원인들은 이제 혈류량을 개선하는 약들, 헤파린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면역글로불린 같은 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산모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네, 사실은 습관성 유산 환자들이 훨씬 힘들죠. 그러니까. 네, 임신이 아예 안 어렵게 되는 임신했는데. 사람보다는. 네, 네. 근데 또 그게 유산이 돼버려봐.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야. 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을까? 다음 진료까지 괜찮을까? 계속. 예. 초긴장이네. 그렇죠. 그래서 꼭 2번 이상 이제 유산이 반복되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하셔야 돼요. 계속 더 반복이 되면 이제 일단은 유산 수술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도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산되다가 결국은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불임 시술 시험관 하기 뭐 이런 것이 정식 부부가 아니면 안 되죠? 네, 그전에? 요즘 지금 이렇게 약간 해외 환자들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해외 환자는 풀어줬어요. 네, 근데 그랬잖아요. 그게 해외 환자한테만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니 지금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네, 법이라는 걸. 애 낳겠다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그 결혼 안 했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는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 정부 지원도 되고 시험관 시술도 해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현재,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꼭 부부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거든요. 네. 서류 뭐 혼인신고 안 하고 산 사람들이 할 수는 없네. 네,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해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외국에는 이제 동거도 많고 그러니까. 네, 워낙 사실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재밌는데? 굉장히 흥미로운데? 과연 부부가 아닌 사람이 커플인데 동거 커플 있잖아. 네네. 아이를 갖고 싶어해. 네. 이런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그 탤런트 허모는 어떻게 난 거야? 이제 뭐 그분의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사실은 그 현재까지의 그런 우리 현재
상태로는 원래는 그렇게 해주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법상 부부가 아니면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가 없네. 네. 하지만 그거를 단속하거나, 그냥 막 다 찾아내서 막 조사해서 너 왜 부부 아닌데 시험관에 했어? 병원도 막 이 잡듯이 잡고 이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냥 묵인하에 하기도 한다. 뭐 현재 상황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가타부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우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제 그런 혼인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네. 자기 돈 내고 할 때도. 네, 그럼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리모도 있죠? 대리모도. 그럼요. 네, 대리모도 있고 난자도 공여받는 경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정자 공여 케이스도 많고요. 대리모는 어디서 와요? 우선은 뭐 병원에서 알선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돈이 거래되거나 이런 건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환자분이 대리모를 해줄 누군가를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네. 그거는 합법이에요. 네. 그래요? 돈이 거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돈도 안 받고 10개월 동안 임신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약간 묵인해주는 거네. 그 아이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선은 이제 그런 건 불법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법상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외 수정을 그러니까 시험관하기 시술해서 수정란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법적인 엄마한테 넣지 않고 대리모한테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리모가 출산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품어서. 네네. 그때의 법적 엄마는 유전자의 엄마야.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대리모가 법적 엄마가 아니야 이거지. 네. 그러니까 방식은 이제 유전적 모계를 따르는 거예요. 네. 이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을 하는 방식이 되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대리모가 이제 우리가 뭐 허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리모가 아이를 낳고 그 출산 기록을 갖고 일단 등록을 해놓고 입양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입양해 가는 식으로. 네네. 현재 이제 서류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궁이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나 기형인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모밖에 없네. 그렇죠. 네. 네네. 자, 임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습관, 자세, 생활 자세,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술 담배 적게 하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네. 이제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일단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일단 그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뭔가 착상이 되는 시기라든지 뭔가 그런 시기에 너무 뭐 누워 있어야 되나 안정을 해야 된다 뭐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다들 이제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99%는 다 내년이면 임신해서 가시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 임신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년이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먹으시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증명이 된 데이터가 아주 좋은 건 운동. 네, 운동량은 거의 비례해서 임신율이 높아지는 걸로. 운동은 최근에 만병의 네.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고. 사실 근데 뭐 25살이 난자 퀄리티가 제일 피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언제 또 100마톤 환자가 나타나서 다시 시집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내가 난자 보관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라면 미리 난자를 빼놨다가 항암 치료 끝나고 그 난자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임신을 그런 하잖아요. 분들은 그거는 꼭 필요하죠. 이제 많이 병원에서 하고 있고 네네. 백혈병 환자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젊었을 때 난자 아주 하이 퀄리티의 난자를 미리 보관해야지. 요거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겠다. 네, 쉬운 결정은 아니죠. 지금 믿음의 병원에 몇 명이 이런 식으로 보관했어요? 저희가 이제 항암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네,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정말로 이제 나중을 위해서 보험을 생물학적 보험이지.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얼린 분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오, 그래도 꽤 되네.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보통은 이미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 근데 늦기 전에?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데 만 35세가 넘었는데 향후 몇 년간 아직 계획이 없는 분들. 네. 전문직 여성들이죠, 대부분은. 네. 2년 정도 고생해서 이제 뭐 시행하기로 해서 아기를 딱 이제 임신이 돼서 이제 거의 올 거 아니에요? 네네. 아기 낳으려고. 네. 그래서 아기를 딱 낳았어. 네. 그 산모들은 굉장히 감격할 것 같아. 네. 훨씬, 물론 누구한테나 아이들은 다 뭐 경이롭고 이렇게 소중하지만 훨씬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함을. 그래서. 울 것 같아. 네, 그럼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그냥 하루에 한 분 아니면 이틀에 한 분 정도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저는 12주 임신이 되면 12주까지 보고 임신 1분기까지 보다가 특별히 유산율이라든지 모든 게 다 떨어졌을 땐 상과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분만하고 아이 데리고 저한테 그냥 인사차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며칠에 한 번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죠. 같이 또, 네,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자랑하러 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그때는 또 고맙다고 오는 거지. 네, 그때는 이제 뭐 그만한 저한테는 보상이 없죠. 네. 맞아. 의사한테의 최고의 보상은 환자가 건강해지는 거고 네. 이런 브링크링의 최대 보상. 네, 그렇죠. 아이를 나서 데리고 오는 거지 뭐. 자, 우리 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의 병원의 산부인과 아이드림 클리닉 진료과장 김나영 과장님이랑 부림, 네. 요새 말로는 나님에 네. 대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기의 몸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겠네요. 자, 김나영 선생님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명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철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